안녕하세요. 이렇다 213회 저는 냉수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무슨 어떤 바쁜 일이 있으셨다 그러던데. 네, 맞아요. 네. 제가 서울시장 선거운동을 네, 열심히 뛰어가지고 네, 한동안 못 나오게 됐는데 네. 이제 끝나서 너무 좋고요. 네, 어쨌든 뭐 네. 진보 진영의 많은 이제 과제들을 담겨둔 맞습니다. 그런 시장선거가 아니었는가. 네. 진보 진영에서 뛰셨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참 양당제는 역시 참 굳건하다. 맞아요. 네. 뭐 불안이 영혼을 잠식하기도 하지만 선거가 영혼을 잠식하기도 해가지고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이어서 앞으로 다른 그게 문제네. 네, 앞으로 큰 것들이 많이 남아있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렇다에 돌아왔고요. 음. 오늘은 샘프레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샘프레입니다. 그리고 찬이쌤도 오셨습니다. 네, 찬이쌤입니다. 네, 요즘에 또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막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800명 언저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네. 막 1000명 넘을 거라는 음. 예측도 막 하고 계신데 이렇게 코로나 위기가 너무 심각한 나머지 잠시 뒤로 좀 물러난 것 같지만 기후위기가 또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분들은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 위기 자체도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에 기인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긴급한 대응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요즘인데요.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최근 2, 3년 사이에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대응하려는 여러 가지 포괄적이고 야심찬 계획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그 계획의 이름은 아시겠지만 그린 뉴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렇다 213회 주제는 그린 뉴딜인데요. 그린 뉴딜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짚어볼까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뉴딜이 굉장히 많죠. 그린 뉴딜, 디지털 네. 뉴딜, 휴먼 뉴딜, 뭐 맞아요. 국민들이 뉴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맞아요. 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도 있죠. 한국형 뉴딜도 있고. 무슨 뉴 뉴딜이 나오겠네요. 야, 참나.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뉴딜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뉴딜 앞에 그린이 붙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뉴딜이 진짜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찬이쌤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린. 네, 그린. 뉴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FDR인데요. FDR 사람 이름입니다. 네. 프랭클린 델라노 로즈벨트인데요.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죠. 우리나라 보통 한국말로 쓰면 루즈벨트 이렇게 쓰는데 네. 사실 영어 발음은 로즈벨트예요. 그래요? 네, 로즈벨트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게 많아요. 우리 로널드 레이건 그러잖아요. 네. 제가 미국 사람 만났더니 레이건 그러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리건! 리건이라. 리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다르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어쨌든 32년 선거에서 당선돼서 33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인 45년 4월에 네. 사망할 때까지 4번을 대통령을 한. 요새는 이제 4번은 못하죠. 그래서 이거 FDR 이후에 음. 헌법을 수정해서 그렇죠. 두 번만. 두 번만. 그러니까 그 네. 이전에는 관습적으로 2번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법적으로 2번입니다. 그렇죠. 아마 전쟁 상황이 아니면 그것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쨌거나.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되던 시점이 중요하죠. 아시다시피 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공장과 사무실은 문을 닫고 실업자는 넘쳐 흐르고 다 밥 얻으려고 네. 급식소에 서 있고 그래서 이제 브레드 라인이라는 이제 무료 급식소가 막 이제 창고라든 그런 창고라든 좀 이상하다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펼쳐지던 상황이었죠. 그가 대통령이 될 때 내건 슬로건이 이제 뉴 딜이라는 건데요. 뉴 딜의 뜻은 사실 별게 없어요. 네. 그냥 판을 새로 깐다, 판을 새로 펼친다 이런 뜻인데 우리 좀 트럼프 카드 좀 해본 사람들은 이게 카드 나눠주는 사람이 딜러라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네, 도박장 딜러. 딜이 이렇게 판을 새로 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딜은 새로 판을 깔자. 이런 별 뜻은 없는 뜻인데 네. 이건 뭐 신정책 정도 되겠는데 루즈벨트가 이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행한 여러 정책이 이후로도 계속 두고두고 현대자본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정부가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대규모의 재정 투자를 감행해서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여기로부터 이제 비롯된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시장이나 기업에만 맡겨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너무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생산을 줄이도록 조정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한데 이윤이 많이 안 남는다는 이유로 기업이 투자를 꺼려하는 곳이 있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하나의 시장의 한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정책을 뉴딜 정책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네, 뭐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찬희 쌤이 방금 정부의 경제 정책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이제 뉴딜이 오늘날 이제 이야기되는 것은 이거보다 더 넓은 이른바 이제 사회적 정치적 차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1929년 대공황을 뭐 과잉생산공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본주의 생산의 위기라고까지 부르는데 네. 간단히 말하면 생산은 많이 되는데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른바 이제 실현되지 않는 뭐 이런 거고요. 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비가 진작돼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아시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돈을 쓰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금과 봉급이 올라야 되는데 도대체 임금과 봉급은 어떻게 오르나. 국가가 삼성한테 부장 월급은 얼마 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 임금이 결정되는데 임금을 올리려면 노동자 힘이 커져야 되고 그렇겠죠. 그 커지는 것의 지표가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 조직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들이 얼마나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가. 이런 노동자의 건데 협상력을 높여주는 거죠. 저희가 기본소득 얘기할 때도 노동자 협상력이 높아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뉴딜 시기인 1935년에 전국 노사관계법, 뭐 법안 제출자의 이름에 따라서 이제 와그너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맞습니다. 노동조합이 실제적으로 이제 합법화되고 힘을 가지게 되고, 뭐 근데 모두가 또 노동자는 아니니까 이른바 이제 사회보장법도 만들어져서 뭐 노인, 빈민, 아픈 사람 등에 대한 복지제도도 만들어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른바 뉴딜 연합이라고 하는 정치 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반 이제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세력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지주 정당이었던 민주당이. 노동조합, 블루칼라 노동자, 뭐 소수 인종, 뭐 종교적 소수파. 미국은 이제 종교적 소수파도 중요하니까 유대인이라든지, 뭐 카톨릭도 마찬가지고요. 뭐 남부 농촌의 백인, 뭐 이건 좀 가난한 백인들이죠. 그다음에 뭐 도시 지식인, 뭐 등등해서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고, 이게 1960년대 케네디 존슨 시절까지 이어지다가 네. 이제 닉슨이 등장하면서 이제 보수당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되는 정말 오랫동안 민주당이 네. 집권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뉴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은 짐작해 보건대 생태적인 전환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 계급을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좀 보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린 뉴딜은 언제 누가 제기를 했을까요? 뭐 이게 무슨 저작권 등록이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2007년. 그러니까 이제 꽤 오래전이죠. 조지 W. 부시 대통령 임기 말. 아들 부시죠. 아들 부시. 네. 그 시기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만, 올리버 렉서스라든지 세계는 평평하다 이런 책으로 이제 유명한 자유주의자이죠. 근데 그 당시 시점에서 다음 대선, 그러니까 2008년 오바마가 당선되던 시점의 대선은 에너지와 환경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유리할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우리도 이제 내년 대선을 바라보면서 어떤 아젠다를 제시하는 후보가 유리할 거냐 이런 말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런 이제 그린 뉴딜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의 방향은 청정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해서 그 에너지 체제의 전환, 더 나아가서 생태적 전환을 하는 거다 이렇게 불렀고, 근데 이제 곧바로 뭐 예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2008년 9월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기억나시죠? 전부 쫓겨나는 그림, 이런 속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에 맞서서 새로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가 거의 1조 달러에 되는 한 경기 부양책을 넣어놨어요. 우리식 말하면 1000조 원이죠. 1000조 넘죠. 1000조가 넘죠. 어쨌든. 근데 당시면 아마 우리나라 GDP보다 많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 가운데 한 117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에너지 부문에 갔고, 뭐 그래서 이 당시에 뭐 오바마가 예를 들면 고속철도도 놔야 된다 미국도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 시절이죠. 네.
뉴딜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리고 2009년 3월에는 유엔의 환경 프로그램이 글로벌 그린 뉴딜이다 이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당시 한국에서는 이제 녹색 성장 뭐 이름으로 이 정책이 추진되었고 그런데 아무데나 다 녹색을 붙여가지고 4대 강도 녹색이고 뭐 이렇게 됐죠. 4대강 때문에 좀 이명박 녹색사장이 또 과소평가되는 그런 아. 좀 아쉬운 점도 이명박으로서 있지 않을까. 양면적이죠. 네, 네. 아.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꽤 오래전부터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최근에 새삼스럽게 그린 뉴딜이라는 말이 다시 제기된 건 어떤 계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그린 뉴딜이 안 쓰이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부상하게 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있고 나서 2010년 이후부터 글로벌의 이제 경제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2010년 전후에서 유럽에서는 이제 부채 위기로 나타나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20세기 이제 후반부 때 선진국들이 보통 이제 부채 의존적 성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부채 위기로 나타나고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피그스. 피그스 그러니까 꼭 돼지를 우리가 폄하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용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PIGS의 약자니까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 주로 남부 유럽이 좀 많죠. 네. 이런 데서 이제 부채 위기가 발생하니까 정부의 부채 위기라는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수보다 많은 돈을 쓰는 건데 세수보다 많은 돈을 쓰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채는 자꾸 정부 빚이 국가 빚이 되는 거니까 이걸 줄이자고 하는 정책을 긴축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네. 오스테리티. 그래서 전부 유럽들이 긴축 정책으로 변하게 되니까 많은 재정 지출을 안 하게 되니까 아까 뉴딜은 재정 지출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린 뉴딜도 한꺼번에 쑥 없어지게 사라지게 된 거죠. 되는. 아무도 이제 얘기를 안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이제 긴축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 노동자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살기 어려운 상황이 네. 쫙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함께 또 경기 침체, 또 저성장, 또 성장은 하는데 고용은 없는 고용 없는 성장, 그다음에 양극화의 심화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다시 뉴딜이 다시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그린 뉴딜이 제기된 배경에는 당연히 심각한 지구 온난화와 생태 위기가 있을 텐데 제 기억으로는 2015년 파리 협약이 있었고 네. 또 18년에는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이 특별 보고서를 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린 뉴딜로 이어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뭐 당연히 그렇게 봐야겠죠. 물론 이제 파리 협약에 대해서는 양면적 평가가 있습니다. 네. 이른바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한 게 아니고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한 게 문제라는 시각도 있고 야, 그 이전 생각해보면 국제사회가 이렇게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 자체가 큰 진전이다 뭐 이렇게 보는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목표는 제시했죠.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지구 대기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섭씨 1.5도 혹은 2.0도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2100년까지. 네. 그러려면 엄청 줄여야 된다. 그런 건데 지금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네. 이제 2018년 가을에 아까 말씀하신 IPCC 특별 보고서가 제시를 했는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현재 절반으로 2050년에는 순제로 순제로라는 말을 다 아시는 것처럼 배출하는 것과 흡수하는 게 이제 같게 되는 이런 목표를 영어로 넷제로 제시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린 뉴딜은 1차적으로 이런 목표를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도달하느냐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아주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이고 야심찬 계획을 제출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미국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그린 뉴딜이 본격화된 계기가 19년 2월에 제출되었던 그린 뉴딜에 관한 미 의회 결의안일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시에는 또 기후 부정론자인 트럼프 집권기였잖아요. 아무리 정부가 트럼프가 낸 게 아니고 의회가 낸 거니까 가능했겠죠. 결의안의 제목은 이제 그린 뉴딜을 창출하는 연방 정부의 의무를 인정하기라는 게 정식 명칭이고요. 제안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AOC 오카시오 코르테스죠.
그분이고요. 또 상원의 에드 마키가 이제 제안했던 거고요. 오카시아 코르테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젊은 의원이고요. 저스티스 데모크래츠죠. 예, 정의로운 민주당원, 뭐 정의 민주당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민주당 내에 진보 진영에 속하는 젊은 하원 의원들의 모임의 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분이고요. 이 저스티스 데모크래츠는 이제 2017년 1월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직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트럼프 이런 사태를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됐던 거고요.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을 위한 경제, 보통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 이거를 이제 번성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또 시민 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선라이즈 같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환경 운동도 이제 벌어졌고, 또 뭐 새로운 합의, 또 데이터 포 프로그레스, 뭐 진보를 위한 데이터 이런 띵크탱크 같은 것도 생겨서 힘이 막 모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진보적인 정치인, 진보적인 띵크탱크, 또 진보적인 환경정의운동 이런 게 힘을 모아서 결의안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과거에 1930년대 때 뉴딜 동맹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새로운 그린 뉴딜 동맹이 미국에서 형성될 만한 여러 가지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린 뉴딜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린 뉴딜의 준거점은 방금 이야기했던 결의안일 것 같아요. 예, 이 결의안은 뭘 하자니까 뭘 하자 하면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뭐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시대의 위기는 이제 두 가지로 이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후 위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불평등의 위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생태적 전환과 사회적 전환은 이제 동전의 양면이다, 혹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결의안도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불평등의 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임금 정책. 그러니까 생산성도 오르고 경제도 성장했는데 임금은 계속 제자리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월급으로 200만 원 벌기가 그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예를 들면 옛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위기를 제시하면서 먼저 향후 10년에 걸쳐 미국의 탄소 배출량 순제로에 도달하겠다는 목표 이런 걸 쭉 제시하고 있는데, 그리고 교통, 농업, 제조, 기반시설 부문 등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탈탄소화를 목표로 한다. 물론 사실 그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비행기 같은 거 어떻게 할 거냐. 전기 비행기를 만들 거냐 지금 이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그런데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긴 우리가 오늘 다룰 이야기이기도 하죠. 기술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쓰는 걸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건데요. 사회적 목표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 있는 고숙련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뉴딜 시기에 노동자 계급의 힘이 커진 것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졌는데,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뉴딜과 2차 세계관 거치면서 30% 이상으로 높아졌었어요. 근데 지금 10%예요. 미국 노동조합 조직률이. 근데 한국과 미국이 이제 쌍벽을 이루는 10%, 9%, 10%, 11% 요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꼭 이걸 강조하죠. 노동조합이 있는, 그리고 숙련된, 그러니까 보수가 좋은 일자리.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미국은 이게 큰 문제죠. 네. 모든 시민에게 의료 서비스, 보편적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절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복지 국가를 확대한다. 그리고 뭐 영어에서는 프론트라인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에 직면한 최전선의 어쨌든 공동체, 그리고 취약한 공동체에 대한 현재의 억압을 막고 미래의 억압을 예방하며 역사적 억압을 바로잡는다. 뭐 이런, 왜냐면 흑인들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환경정의, 사회정의를 결합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사회 정의를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그린 뉴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근데 되게 다양한 그린 뉴딜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찬희쌤께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근데 뭐 세부적인 정책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말은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서 네. 그냥 시장에 맡겨둘 수도 있잖아요. 그 무슨 예를 들면 뭐 새로운 뭐 탈탄소와 또 탄소 절감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채용을 위해서 보조금도 주고 뭐 기업들이 자꾸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정부가 좀 강력하게 개입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굉장히 이번에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공적 투자라든가 산업 정책 또 이런 또 직접적인 정부의 계획 이런 것들을 세워서 직접 정부가 개입하는 정부에 직접 개입하는 식으로 개입주의적 접근법을 써라. 이런 이제 점이 이번에 이제 제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린 뉴딜의 핵심인 것 같고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되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기술적 해결책에 맡겨둬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면에서 과거의 기술적 해결책에 주로 착목을 했던 과거의 그린 뉴딜보다는 확실히 발전한 그런 면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공적 투자를 우선시하고 명령과 통제, command and control이라고 하죠. 아주 군사적 용어인데 이런 식의 환경 규제를 통해서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겠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샘플님이 잘 말했듯이 노동자 계급의 전통적인 힘을 회복하고 사실 그게 좀 많이 무너졌죠. 네. 사실 그분들이 다 트럼프를 지지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여기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도 저는 좀 들어요. 이거 원래 우리 표밭이었는데 이게 트럼프가 다 가져갔네. 이거 힘을 다시 조직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사회복지의 확대. 그다음에 이런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뭐 기존에 석탄 산업에서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와 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린 뉴딜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식의 경제 성장과 생태적인 전환이 과연 양립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의문은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린 뉴딜이 생태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탄소를 적게 쓰는 기술의 도입이라든지 에너지 시스템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네. 더 많이 쓰면 총량이 맞아요. 이제 늘어나는 이른바 이제 리바운드 효과라고 보통 말하는 이런 것들이 당장 생각이 나는데 지금의 그린 뉴딜,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거를 그린 뉴딜 2.0이라고도 부릅니다. 과거의 그린 뉴딜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탈탄소와 관련해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당연히 재생에너지 체제 구축이죠.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뭐 등등. 그리고 특히 일부 그린 뉴딜 지지자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당연히 이걸 하면 관련 활동들이 커질 거고 파급 효과가 생길 거고 경제를 부양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부양된 경제가 있어야 다시 거기서 돈이 나와서 또 그린 뉴딜을 할 수 있는 돈이 재원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어쨌든 순환 논리로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 성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가 지금까지 살펴보면 풍부하고 값싼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자원 이게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엄청 사용해가지고 GDP 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 이게 뭐 1, 2년 하고 말 게 아니라 계속 경제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을 늘리거나 아니면 에너지 효율을 아주 높이거나 아니면 둘 다를 하거나 이게 필요한데 근데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화석 연료에 비해서 아주 낮은 편입니다. 현재는. 에너지 투자 수익률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어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죠. 예를 들면 석탄을 캐내려면 당연히 석탄을 캐기 위해서 또 다른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이런 거를 이것에 이제 비율이 많은데 당연히 일만큼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일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면 꽝인 거잖아요. 물론 이것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축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료를 키워서 그걸 다시 가공해서 소에게 먹인 다음에 그 소를 잡아서 먹어서 인간이 얻는 열량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건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통 현재까지는 이건 통계죠. 기존처럼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에너지 투자 수익률이 11대 1 정도는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투자 수익률은 그보다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녹색 성장론자들이 그래서 이 기후 위기와 이 성장을 함께 해결하려면 결국 핵발전밖에 없다.
그 얘기도 이런 하죠. 식의 얘기가 나가는 게 네, 녹색 맞아요. 성장론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러한 네. 것들에 대한 비판들이 주로 탈성장론이라고 부르는 관점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샘프레님께서 방금 그린 뉴딜의 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걸 비판하고 있는 탈성장론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탈성장이라고 하면 이제 뭐 결국 이제 성장과 결국 자원 소비의 성장 이거를 이제 끊을 수 있다는 게 사실 녹색 성장론인데, 그러니까 자원의 소비를 줄이면서도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녹색 성장론인데 사실 탈성장은 그걸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 자원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장을 이제 탈성장을 하지 않으면 자원 소비를 줄일 수 없다. 네. 기후 위기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충 1960년대 유럽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급진적 환경주의라든가 소비주의 비판 같은 게 당시에 있었고 생태 경제학이나 또 뭐 정치 생태주의, 뭐 사회 생태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탈성장론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됐죠. 보통 프랑스에서 이제 공적 담론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프랑스어로 처음에는 설명이 됐죠. 그래서 제가 프랑스어 발음을 잘 못하지만 데크로상스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영어로는 degrowth라고 번역하죠. 근데 정확한 똑같은 의미는 아니라 그래요. 뭐 둘 다 잘 모르겠으니까 뭐 어쨌건에 90년대 말에 이제 프랑스에서 환경 활동가와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이제 데크로상스라는 말을 자꾸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탈성장 담론이 일종의 준비를 거쳐서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제 자본주의가 더 이상 이제 이런 방식으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게 확 딱 드러나는 시점에 파리에서 첫 번째 국제학술 대회를 조직함으로써 확산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환경 활동가들과 이제 사회 활동가들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서스테이너블하고 경제적으로 공정한 저스트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틀의 방식으로 점차 탈성장을 이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탈성장이란 말이 이제 근데 탈성장이 정확히 뭐냐?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게 하나의 설명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가 아직은 이제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탈성장 경제학자인 칼리스의 주장에 따르면 탈성장은 정치 강령이 아니다. 다양한 생각과 사회적 투쟁을 하나로 모으는 우산 개념이다. 엄브렐라다 이거죠. 그러니까 탈성장의 이름 아래 다양한 이제 생각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이제 탈성장론은 분명한 정책과 주류 띵크탱크가 뭐냐 이렇게 대답에도 답을 내릴 수가 없고 네. 채택한 정당은 뭐냐 아직 없습니다. 예, 강령으로까지는 아직 발전하기가 아직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다면 탈성장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의 인류가 직면한 생태 위기는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까요? 예, 탈성장의 관점에서 생태계를 보자면 우리 플래닛 바운더리라고 인간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 이 지구 환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오존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한계들을 넘어선 것, 뭐 이런 것들이 생태 위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지속적인 성장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아까 찬희쌤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 성장론은 탄소 배출량 감축과 그다음에 그 GDP 성장이 탈동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사실은 안 된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시간적인 긴급성인데요. 1.5도 혹은 2.5도라는 이 한계선 안에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탄소 예산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카본 버짓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고려할 때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배출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에너지 체제 전환이라는 목표와의 경제 성장을 계속하면 도리어 생태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없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부가적인 이제 논점을 보자면 태양광이 막 많아진다고 해서 그 자체로 그러면 화석 연료 사용이 줄어들 거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했다고 해서 기존의 에너지원이 없어진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석유가 석탄을 대체하지 않았죠. 지금 한국에서 이 석탄 발전소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너지 전환, 에너지 트랜지션을
에너지 추가, 에너지 어디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문제가 되는 에너지를 억제해야 되죠. 그래서 날짜 정해놓고 이때부터 내연기관은 못 써, 내연기관 자동차는 만들지 마 이렇게 해야 사실은 되는 거지. 새로운 게 등장했다고 해서 그 낡은 것, 과거의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탈성장론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태가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출 상한 캡을 씌워야 된다. 못 쓰는 사람도 생길 수 있으니 에너지를 할당해야 된다. 배급도 해야 된다. 그러면 1인당 우리가 이제 쿠폰 받아서 써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기후 변화의 심각성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기후 변화만이 문제가 아니라 기후 변화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면 배터리 자동차, 전기 자동차 거기 쓰는 광물 미네랄들이 엄청 리튬 같은 네. 거 엄청 쓰죠. 지금 같은 속도로 가면 2050년이면 그게 다 고갈된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체제의 물질적 처리량이 증가하는 것도 우려스러운 일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 같은 재생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화석 연료와는 다른 이제 광물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10배나 많이 들어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게 또 광산이 또 네. 파괴고 결국. 그래서 재생 에너지 생산의 확대가 환경에 미친 어떤 영향은 완화하겠지만 또 다른 부분은 악화시킨다. 그러네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 핸드폰을 이게 없애야겠네요. 이게 지금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네, 들어가죠. 보조 배터리 뭐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네, 배급자가 맞아요. 되면. 네. 그러게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결국에 경제 성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린 뉴딜 지지자들은 생태적 전환 과정에서도 경제 성장이 필요하고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린 뉴딜 지지자들은 성장이 생태적 전환의 엔진이자 동력이자 또 그 결과다. 말은 좋은데 이게 될 거냐? 근데 사실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돈이랑 아까도 계속 잠깐 나왔던 돈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에너지 체제의 전환을 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올 거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성장해야 그린 뉴딜에 투자할 돈이 나오고 또 이 돈이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대중에게 가야 높은 임금을 받고 그래서 이들이 소비를 해서 경제가 돌고 뭐 이런 경제 순환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린 뉴딜 재원으로 그린 본드 마치 이제 전시 채권처럼 이런 걸 하자 이러는데 이건 이른바 이제 승수 효과의 기초에서 사고하는 거죠. 정부가 적자 지출을 하지만 이것이 결국 경제를 성장시켜서 충분한 조세 수입으로 돌아오게 할 거고. 그래야 채권을 갚을 수가 있겠죠. 갚을 수 있고. 네. 그래야 이게 계속 굴러간다. 뭐 이런 겁니다. 하하, 참. 야, 이게 참 문제입니다, 사실. 예, 큰 문제인데. 이 경제 성장 문제와 관계에서는 그 유명한 캐나다의 진보적 언론인이자 작가이며 그린 뉴딜의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카시아 코르테스와 함께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됐던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그린 뉴딜은 그린 뉴딜이 만들어낸 좋은 그린 일자리에서 나오는 봉급이 직접적으로 고도 소비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린 뉴딜로 많은 봉급을 만들었는데 그 봉급이 다 소비로 쓰이면 그거 리바운드 효과가 아니냐. 그린 뉴딜 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목표가 결국 뭐였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보면 이는 의도하지 않게 탄소 배출량을 늘릴 것이다. 이것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기후 케인스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문제이다 하면서 그린 뉴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탈성장론자들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자고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윤이 나와야 조세 수입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윤이 나오지 않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는 현재 사회적 환경적으로 해로운 부분에 쓰는 돈, 네. 군사비, 군사비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화석연료 보조금 뭐 이런 걸 돌린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군사비 부분을 어떻게 돌릴 거냐는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다음에 이거는 기본소득 얘기할 때도 나오는 건데 생태적 전환이 이루어지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제 안 써도 되는 돈들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료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면 더 적은 돈을 쓸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적게 쓰자 이런 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일자리 보장 이런 걸 하니까 그 실업급여 이런 것도 안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군비 지출도 있는데 오늘날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안보 전략에 기후 위기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대응하는 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적응해서 사는 것 사실 저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에어컨 안 놓고 살 수도 있으면 에어컨 생산에 들어가는 돈, 에어컨에 들어가는 전기. 근데 지금 에어컨 안 놓고 살 수가 없는 집의 구조, 그다음에 여름에 기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매우 이제 전통적인 좌파의 관점인데 누진 조세를 통해서 어쨌든 세상에 돈이 있는 거잖아요. 개인과 법인의 저축을 어쨌든 흡수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그 웰스캡이라고 해서 부의 상한선을 둬서 최고소득세죠, 이제. 최고소득세. 소득세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뭐 최고 구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누진세 구간이 있는데 최고 구간은 부유세를 100% 과세하자는 주장을 해요. 제가 발음을 잘못했는데 최고소득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의 상환. 물론 부의 상환하고 우리가 결합시킬 수 있는 건 기본소득을 같이 결합시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이런 조치를 통해서 좀 더 평등한 사회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생태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지휘자의 소비 감소인데요. 어쨌든 남과 구별짓기 위해서 끊임없이 폼나는 거 사야 되는 과시성 소비죠. 근데 이거는 다 사회가 불평등해서 나타나는 거고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면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물질적 소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고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우리도 이 이렇다 시간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는 이른바 주권화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화폐를 공공재로 사용하고 그냥 정부가 발행해서 필요한 것에 써라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참 쉽지는 않다. 그러게. 최고소득제 그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거를 하려면 좀 얼마나 강력한 사회적 힘이 있어야겠습니까? 참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러게요. 근데 그 지구가 지금 이제 만만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맞아요. 그냥 둬서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과감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탈성장론을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그린 뉴딜의 맥락과 난점들을 살펴봤는데 그린 뉴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더 많은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문제점을 비판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린 뉴딜은 광범위한 정치 연합을 구성해서 생태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데 주요한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좀 고민이 듭니다. 그 그린 뉴딜의 위치와 관계해서 그 영국의 급진적인 그린 뉴딜 지지자들이 재밌는 표현을 좀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고소득 국가 이제 부자 나라들이죠. 부자 나라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 성장이라는 런닝머신에서 뛰어내리고 자본과 결별하며 더 느린 리듬에 적응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녹색 경제 발전, 이 그린 뉴딜이죠. 이라는 마지막 부양책을 써야 된다. 마지막 부양책.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린 뉴딜을 옹호하는 그런 급진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자극이라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러닝머신에서 뛰어내리려도 힘이 세야 뛰어내리는 거니까 갑자기 뛰어내리면 떨어져. 다치죠. 뭐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건 도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쓸 힘을 모으는 게 그린 뉴딜이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살토 모르탈레 목숨을 건 도약. 그린 뉴딜이 또 그거구나. 그렇게 보는 사람도 또 있네요. 그리고 또 아까 앞서서 찬희쌤께서 탈성장론은 구체적인 정책이 아직 없다. 뭐 아직 강력으로 채택된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제출된 방향성 같은 것은 있지 않을까요? 그 탈성장론의 관점이 아까 이제 나왔듯이 우상 개념이다 보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좋은 거다 우리 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절충적일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2019년에 유럽 민주주의 운동 25라고 유럽의 어쨌든 진보적인 정치가부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인 이제 일종 플랫폼이죠. 거기서 유럽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발간했는데 거기 집필에 탈성장론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는 축소해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에너지 전환에는 또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공적인 통제와 사회적 소유가 필요하다. 이른바 소유권 문제를 어쨌든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의로운 전환의 한 가지 요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굴뚝산업, 없어져야 될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크게 손해를 볼 텐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가지게 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재교육도 필요하고 등등등. 근데 이걸 위해서 그냥 위에서부터 남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이런 표현 쓰죠. 좋은 말이긴 한데 진정으로 민주주의고 노동자가 통제하는 생산 체제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다 해서 여러 차례 다뤘던 이른바 잡 개런티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총 경제 활동은 축소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좀 일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 일자리 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자본 축적 외부에서 생계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주로 사회적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돌봄 노동 같은 것과 결합하면 더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기본소득 얘기할 때도 많이 하는 건데 노동시간 단축. 그러니까 일자리 보장에 의한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좋긴 하죠.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일주일에 한 15시간 옛날에 케인스가 예언했듯이 15시간 정도 일하고 하지만 먹고 디센트하게 살 수 있고 뭐 하여간 그런 걸 꿈꾸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 필수적인 서비스의 탈상품화. 우리가 공공 서비스 확대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한 흐름이 보편적 사회 서비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기본소득 진영에서도 보편적인 서비스가 영역에 따라서 더 필요하고 확대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하는 뭐 지위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개인이 다 소비하지 않고 공공 서비스가 주어진다면 사람들이 굳이 사회적 지위를 둘러싸고 싸우지 않고 그러면서 소비주의를 약화시키고 한다. 그래서 우리 그 기본소득과 생태적 전환 얘기할 때도 많이 하는 덜 불평등한 사회가 1인당 평균 탄소 배출량도 더 적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소 예산을 감안할 때 탈성장 그린 뉴딜 이런 게 가능하려면 어쨌든 간에 에너지 총소비 수요를 줄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에너지 사용의 상한제, 캡이라는 것이 어쨌든 필요하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그린 뉴딜의 역사적인 맥락과 그린 뉴딜이 제기하고 있는 과제 그리고 방법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또 탈성장론의 관점에서 그린 뉴딜이 가지고 있는 난점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린 뉴딜은 어쨌든 생태적인 위기라는 압력 속에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의지와 열망을 모아내는 슬로건이기도 하고 프로젝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그린 뉴딜인가 아닌가? 이것이 아니라 어떤 그린 뉴딜인가? 다시 말해 그린 뉴딜로 모일 수 있는 힘을 진정한 생태적 전환의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진정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이렇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